오늘 낮 기온은 경남 밀양 36.6도, 서울 32.8도 등 전국에서 사흘째 찜통더위가 계속됐습니다. 폭염 속에서 국토대장정에 나선 대학생의 숨지는 등 더위 관련 사망사고도 속출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연중 최저치인 1533으로 폭락했습니다.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환율은 10원가량 떨어진 1032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모레 국회의장을 선출하고 11일에 국회를 정식 개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가축법 개정 문제는 특위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유가가 150달러가 넘으면 승용차 유일제와 야간 영업 제한 등 2단계 고유가 대책을 앞당겨 위기관리 체제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30개월 이상 된 캐나다 소와 쇠고기 수입에 문제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목축업계는 광우병 우려를 인정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대형 할인마트의 경품 행사에 응모했다가 자신도 모르게 휴대폰 부가 서비스에 가입되거나 보험 영업 전화에 시달리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작년에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를 먹는 시식 행사를 열었습니다. 농민단체는 한우는 외면하고 미국산을 홍보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Talk, play, love. 애니콜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낮 최고 기온이 35도를 넘나들고 열대야가 전국을 달구고 있습니다. 이 같은 더위는 모레까지 이어집니다. 무더위 소식 김승환 기자가 전합니다. 아스팔트를 녹일 듯 내리쬐는 뜨거운 햇볕과 숨막히게 하는 지열. 도심의 열기는 하루 종일 가실 줄 모릅니다. 오늘 경남 밀양의 기온은 36.6도, 대구 35.7도, 서울도 올 들어 가장 높은 32.8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무인 관측소에서 측정한 비공식 기록에서는 경남 함양이 38.1도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집에 있기가 너무 그래서 애기도 부채고 그래서 시원한 여기 왔어요. 오늘 오후 서울 송파 성내천. 폭염 속의 아이들은 아예 옷을 입은 채 물속으로 뛰어들어가 물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본격 휴가철이 시작된 북한강변에서는 피서객들이 수상스키와 물놀이를 즐겼습니다. 대구 등 영남 지방은 오늘로 사흘째, 호남과 충청, 중부지방 곳곳에서는 이틀째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도 오늘 못지않은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대구와 창원은 35도, 서울은 31도로 예상됩니다. 강한 햇빛에 의하여 기온이 연일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더위는 모레까지 이어져서 폭염특보는 당분간 유지되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금요일쯤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무더위가 잠시 누그러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김승환입니다. 닷새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중계차 연결합니다. 박재영 기자, 지금 많이 덥습니까? 네, 낮 동안 달궈진 열기가 식지 않아 지금도 꽤 후덥지근합니다. 밤 9시를 넘은 지금도 기온이 29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곳 대구 스타디움 공원을 비롯해 대구 시내 주요 공원은 무더위를 피해 나온 사람들로 며칠째 붐비고 있습니다. 잠자리까지 준비해 나온 시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요 며칠 열대야 때문에 그런지 밤에 잠도 안 오고 그랬는데 여기 나오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해서 앞으로 자주 여기를 이용할 것 같아요. 샤워를 해도 덥고 에어컨을 틀어도 그 더운 건 마찬가지고 해서 가족들과 함께 공원에 나왔습니다. 자리를 깔고 누워 잠을 청해보지만 흘러내리는 땀방울 때문에 연신 부채질을 해댑니다. 잠 못 드는 열대야가 이어지자 밤운동을 하며 땀을 흘리는 이열, 치열식 피서객들도 늘고 있습니다. 이동식 모기장을 쳐놓고 더위에 지친 아이들을 쉬게 하는 가족들도 눈에 띕니다. 예년에 비해 20일이나 빨리 찾아온 열대야가 시민들의 일상과 밤 풍속도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스타디움 공원에서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더위로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잇따라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위도 위험하다는 것, 자신에게도 그렇고 주변에도 알려야 합니다. 이규설 기자의 보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이 무려 36.4도에 폭염주의보까지 내려졌던 경북 경주시 산내면. 어제 오후 3시쯤 이곳을 행진하던 국토대장정 대학생 일행 가운데 6명이 도로 위에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학생들 가운데 5명은 의식을 되찾았으나 대구 모대학 4학년 22살 서모 양은 끝내 숨졌습니다. 직장 온도가 43도 정도로 체크해서 아마 열사병으로 사망한 것 같습니다. 모 기업이 주최한 국토 대장정에 참가했던 서양 일행 140여 명은 지난 2일 경남 통영을 출발해 오는 22일 서울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학생들은 하루 평균 30에서 35km를 걷는 강행군을 했고 엿새째인 어제는 폭염 속에 20km가량 행진을 했습니다. 하루에 목표량이 있기 때문에 수경지가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그렇게 맞춰서 해야 된대요. 그래서. 또 어제 오후 5시쯤 경남 함안군 대산면에서는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농사일을 하던 73살 이모 씨가 자신의 논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에는 전남 목포시 서산동 수협 위판장 부두 앞바다에서 술을 마신 뒤 더위를 피하기 위해 수영을 하던 39살 김모 씨가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전력 최대 사용 기록이 벌써 나왔습니다. 예년보다 한 달 이상 이른 겁니다. 날씨 탓이긴 하지만 고유가 시대란 말이 무색하게 됐습니다. 김종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 삼성동 전력거래소. 냉방 전력 수요가 집중되면서 시간당 평균 최대 전력 사용량이 6,200만 킬로와트를 넘어섰습니다. 전력 공급 능력 6,700만 킬로와트에 육박하면서 예비율은 7%대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현재 전력 수요가 대략 6,200만 킬로와트 수준까지 상승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더위가 지속되면 전력 수요가 더 상승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 평균 최대 전력은 6,225만 킬로와트로 강추위가 닥쳤던 올해 1월에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초고유가 시대라고는 하지만 시간당 전력 사용량은 지난해 7월과 비교해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대개 8월 셋째 주에 연중 최고치에 도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예년보다 한 달이나 빨리 최고 사용량에 도달한 셈입니다. 전력거래소는 이 가운데 1,300만 킬로와트 정도, 1시간에 20억 원 정도가 냉방에 사용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실내 온도를 1도만 덜 낮춰도 전기료를 10%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 무더위가 지속됨에 따라 내일 전력 사용량은 역대 최대치인 6,228만 킬로와트를 넘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김종경입니다. 증시가 계속해서 내려가 1,500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정부는 외환시장에 강력하게 개입했습니다. 김수진 기자입니다. 바닥을 알 수 없다는 공포심이 증시를 지배했습니다. 장중 70포인트 하락하며 1,509까지 폭락하더니 결국 어제보다 46.25포인트, 3%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작년 4월 20일 이후 최저치, 2,000을 넘어 달리던 주가는 1년 전 봄으로 돌아갔습니다. 외국인들은 오늘도 2,500억 원어치의 주식을 내다 팔았습니다. 22일째 계속되는 기록적인 순매도 22일 동안 무려 6조 2천억 원의 주식을 처분했습니다. 금융세계화를 주도했던 게 미국계 금융기관들입니다. 그들 자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머징 마켓 전반에서 아주 강도 높은 이탈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정부가 환율을 끌어내리기 위해 강도 높은 외환시장 개입을 시사하고 실제로 행동에 옮긴 것도 증시에는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개장 직후 달러당 원화 환율이 1,039원까지 오르자 정부는 20억 달러를 시장에 풀었고 10원 20전 떨어진 1,032원 70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정부의 환율 정책이 물가 안정을 중시하는 쪽으로 전환됨에 따라 향후 추가적으로 긴축 기조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투자가들이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갑작스런 환율 정책 변화로 외국인들이 환율이 더 떨어지기 전에 주식을 처분하려 하면서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주식시장이 극도로 불안에 빠지자 정부는 내일 아침 긴급 경제 금융 상황 점검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정부가 국제 기름값에 묶어놓았던 2단계 고유가 대책을 앞당겨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위기관리 체제를 가동시킨 겁니다. 서민수 기자입니다. 2단계 고유가 대책의 시행 시점이 당초 유가 170달러에서 150달러로 대폭 앞당겨졌습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단계 위기관리 시행을 앞당겨 국민의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가가 150달러를 넘으면 전국적으로 승용차 요일제가 실시되고 대중목욕탕은 2주에 하루씩 쉬는 조치가 의무화됩니다. 또 골프장과 놀이공원, 유흥업소는 야간 영업을 제한합니다. 요일제라든지 그다음에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라든지 그 엘리베이터의 그 운영이라든지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TV 방송 시간을 줄이고 유류세를 인하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단계 대책을 앞당긴 데 이어 매주 금요일 경제부처 장관들이 모두 참석하는 위기관리 대책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강 장관이 주재하게 될 대책회의에서는 물가와 성장, 에너지 수급 등 주요 경제 현안을 집중 점검하고 정부 대책을 최종 결정합니다. 이번 조치는 고유가로 시작된 경제 전반의 불안감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나친 위기 상황 조성이 경제의 심리적 공황 상태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정책 실행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서민수입니다. 18대 국회가 마침내 이번 주 금요일 문을 엽니다. 큰 쟁점이었던 가축법 문제는 큰 틀에서 개정에 합의했습니다. 왕중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대표는 3시간에 걸친 협상 끝에 국회 정상화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11일 오후 2시 개원식과 함께 이명박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듣기로 했고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개원식에 하루 앞선 모레 오전에 본회의를 열어 뽑기로 했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가축법 개정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는 수입하지 않는다는 추가 협상의 핵심을 담아 국민의 요구와 국익을 고려해 개정한다는 문구로 합의됐습니다. 또 세부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가축법 개정 특위와 쇠고기 국정조사, 민생대책 등 5개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특위형 구성은 여야 동수로 하되 야당 간의 의석 비율로 하고 야당 간은 의석 비율로 하고 무소속은 국회의장이 배정하되 위원회 운영기간 동안은 여야 동수 원칙을 지킨다. 오늘 협상에서 민주당은 촛불 집회 강경 진압에 책임을 물어 어청수 경찰청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한나라당은 확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해야죠. 해임 건의안 제출은 그런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다 조치를 취해야죠. 양당 원내대표 회담에 앞서 한나라당과 선진당은 민주당 없이도 모레 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는데 이 합의가 민주당의 태도 변화에 결정적인 압박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한나라당의 친박 인사 복당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입니다. 당 밖 친박 인사 전원이 일괄 복당될 분위기입니다. 이정신 기자입니다. 복당 문제를 최종 결론 짓기 위해 소집된 한나라당 최고위원회. 시기하고 대상 관련해서 전부 일괄 핵심 쟁점은 검찰에 기소돼 공천원금 재판을 받고 있는 친박연대 서창원 대표였습니다. 난상 토론 결과 먼저 복당을 허용한 뒤 이후 법원 판결에 따라 조치해도 늦지 않다는 선복당 의견이 무죄 판결을 받거나 입당 심사를 받은 뒤에 복당을 허용해야 한다는 반론보다 우세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박이태 대표가 당 화합을 위해 최대한 많은 인사들을 복당시키자며 선복당론에 힘을 실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분위기는 조금 좀 상당히 진앙되게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분위기는 이제 국민 화합, 그래서 당 화합이니까. 다만 최종 결론은 이틀 뒤로 유보했습니다. 일괄 복당에 따라 최대 178석까지 늘어나는 집권당의 의석수가 개원 협상의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친박연대와 무소속 연대 측도 새 지도부 출범을 계기로 복당이 흐름을 잡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레로 예정된 최종 복당 결정에 내일 일본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이명박 대통령이 어떤 변수가 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신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G8 정상회의가 진행 중인 일본에서 인도와 브라질, 멕시코 정상들과 잇따라 회담을 가졌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삿포로에서 박재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 홋카이도 G8 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다자 외교, 즉 여러 정상을 한자리에서 잇따라 만나는 무대에 처음으로 데뷔했습니다. 화두는 경제였습니다.
인도 만모한 싱 총리를 만나서는 한국의 포스코가 인도에 제철소를 건설하려다 땅 확보가 안 돼서 어렵다, 도와달라고 요청해 8월까지는 착공하게 해주겠다는 답을 얻어냈습니다. 브라질 룰라 대통령을 만나서는 공사비 15조 원에 이르는 브라질 고속철 건설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멕시코 칼데론 대통령과는 양국 간 FTA 체결을 빨리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금년이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해서 건국 60주년이 된 해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 선진 일국가로 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대통령의 핵심 일정은 내일입니다. 기후변화와 관련해 새로운 국제 합의가 필요한 2012년 이후에 한국은 도대체 어떻게 탄소 배출량을 줄여갈 건가에 대해 다른 정상들에게 의지를 보여줘야 하고, 미국의 부시, 러시아의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잇따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특히 취임 이후 두 번째, 쇠고기 파문 이후론 처음 보는 부시 대통령과는 급진전되고 있는 북핵 문제 의견 조율과 한미 FTA 발효, 그리고 미국 비자 면제는 언제 할 건지 등 논의해야 할 현안이 쌓여 있습니다. 삿포로에서 MBC 뉴스 박재훈입니다. 선진 8개국 정상들이 오늘 고유가 문제에 공동 대처한다는 정상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황회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주요 8개국 정상들은 오늘 고유가와 식량 가격 폭등 문제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G8 정상들은 지금 세계 경제가 중대한 시련에 직면했다며 공동 대처해야 한다는 정상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정상 선언에는 특히 유가 급등에 대한 대책이 대거 포함됐는데, 먼저 산유국의 원유 증산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소비국에 대해서도 에너지 절약과 대체 에너지 개발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유가 폭등의 원인으로 지목된 투기 자본에 대한 감시 강화를 위해 주요 8개국이 협력해 원유 선물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How we respond to this double jeopardy of soaring fuel and food prices is a test of the global system's commitment to help the most vulnerable. 하지만 기본적으로 선물 시장이나 자본 규제에 대해 회의적인 미국의 소극적인 자세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강한 달러가 미국의 이익에 부합된다며 달러 가치 안정화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일부 G8 정상들은 유가가 200달러대로 치솟을 가능성도 크다며 석유 소비 대국인 중국과 인도도 참가하는 더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위기감을 드러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황혜진입니다. 쇠고기 원산지 표시 첫날,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됐는데 현장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아예 표시조차 하지 않은 곳들이 태반이었습니다. 백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소갈비집. 뉴질랜드산 쇠고기를 들여놓고 호주산이라고 속여 팔다 단속에 걸렸습니다. 뉴질랜드나 호주나 거의 비슷하지 않았나. 우선 미국산만 아니면 나는 별 상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단속이 시작됐지만 아예 원산지 표시가 없는 경우는 수두룩합니다. 가는 곳마다 단속에 앞서 비빔밥은 호주산, 김밥은 뉴질랜드산식으로 메뉴판에 원산지를 써넣느라 바쁩니다. 이렇게 메뉴판에다 써야 된다는 거 잘 모르셨죠? 네, 그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진짜 일일이 그렇게 표시해야 되는 건 진짜 몰랐어요. 원산지를 속여 팔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할 정도로 처벌은 무겁습니다. 다만 이것처럼 100제곱미터 미만인 소규모 음식점이 단순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앞으로 석 달 동안은 처벌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인력, 단속 대상은 110만 곳으로 늘었는데 단속원은 고작 5천여 명에 불과합니다. 부랴부랴 단속 대상을 무작위로 선정하는 프로그램 개발에 들어갔지만 행정력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주무부처는 단속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모든 국민이 단속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30개월 이상 된 캐나다 소 수입을 재검토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수입 절차가 문제로 지적됐지만 미국 목축업계는 광우병 우려가 인정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워싱턴 윤용철 특파원입니다. 작년 11월 미국 농무부는 광우병 우려가 줄어든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며 30개월 이상 된 캐나다산 소와 쇠고기 수입을 4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미국 연방법원 사우스다코타주 지원은
이 수입 재개 조치를 재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입 조건을 개정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농무부가 수입을 재개하기 이전에 충분한 고지와 공개적인 의견 수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소송을 제기했던 미국 목축업계는 판결문에 적시되지는 않았지만 30개월 이상 된 소의 광우병 우려를 사실상 법원이 받아들인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단체는 성명을 통해 농무부가 미국 소비자와 목축업자들을 광우병 감염원에 무모하게 노출시키고 있다는 자신들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걸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And it stands in contradiction to the responsibility of USDA to protect the U.S. cattle herd and U.S. consumers from the introduction of disease. 미국산이든 캐나다산이든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미국 농무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그런 입장은 미국 내에서조차 심각한 반발에 직면해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윤영철입니다. 일부 신문에 대한 광고 중단 운동을 벌인 네티즌들이 무더기로 출국 금지됐습니다. 출국 금지는 해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는 무거운 범죄자에게 하는 조치인데요. 수사 결과를 일단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박영애 기자입니다. 검찰이 광고 중단 운동과 관련해 출국 금지한 네티즌은 20여 명입니다. 검찰 전담 수사팀 관계자는 악의적인 게시물을 상습적으로 올린 의혹이 있는 게시자와 이를 관리한 일부 카페 운영진이 포함됐다며 출국 금지자가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작할 방침입니다. 현행법상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기본권을 제한하는 만큼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정당한 소비자 운동이어서 수사할 사안이 되지 않는다는 논란이 있는 사안을 두고 출국 금지까지 한 것은 과잉 수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인터넷에 글을 쓴 걸 중대 범죄로 볼 수 없을 뿐더러 해외로 도피할 사안은 더더욱 아니라는 겁니다. 기껏해야 벌금형에 처해질 정도의 가벼운 사안이고 그다음에 해외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볼 근거도 전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네티즌에 대해서 출국 금지 결정을 한 것은 일반적인 기준에 볼 때 매우 자의적이고 과잉 수사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강력한 수사 의지를 밝힌 것으로 받아들여진 검찰의 출국 금지 조치가 알려진 뒤 검찰청 홈페이지엔 나도 출국 금지하라는 네티즌들의 항의 글이 잇따랐습니다. MBC 뉴스 박용혜입니다. 중앙일보가 지난주 토요일 사진에 대해서 연출이었다는 사과 기사를 오늘자에 실었습니다. 사진이 이상하다는 네티즌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김필국 기자가 경위를 설명하겠습니다. 지난 5일자 중앙일보 구면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1인분에 1,700원이라는 제목과 함께 서울 양재동의 한 음식점에서 손님들이 구이용 미국산 쇠고기를 굽고 있다는 사진이 실렸습니다. 그러나 신문이 나온 뒤 인터넷에선 갖가지 의혹이 쏟아졌습니다. 여자 2명이 먹기에는 사진 속 고기의 양이 너무 많다. 사진을 찍기 위한 설정이다라는 의혹에서 그 음식점이 수입육 업체 회장 일가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식당인데 그 점은 왜 밝히지 않느냐는 질책도 있었고 가격 비교가 잘못됐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결국 중앙일보는 오늘자 신문에서 문제의 사진이 연출된 것이라고 시인했습니다. 사진 속 손님은 경제부 기자와 대학생 인턴 기자였으며 손님들이 사진 촬영을 거부해 연출된 사진을 싣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 안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언론의 윤리까지 저버리면서 이런 무리수를 쓰고 설정을 한 게 아닌가. 중앙일보는 연출된 사진을 사용한 것은 잘못이었다며 독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네티즌의 의혹 제기와 연출 사진임이 드러난 과정에 대해서는 사과문에서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필국입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미국 쇠고기를 구워서 시식회를 가졌습니다. 미국 쇠고기의 안전함을 보여주는 우리 정치인의 첫 번째 퍼포먼스로서 곱창 시식회가 두 번째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백승규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국회의원 회관. 광우병은 정치선동이란 현수막 밑에서 열린 미국산 등심 스테이크 시식회에 한나라당 의원 38명이 참석했습니다. 당내 이재욱의 모임에 국회의장단 내정자들이 더해진 자리입니다. 이곳저곳에서 감탄사가 나옵니다.
한우보다 더 맛있는데. 한우보다 더 맛있는데. 하지만 마이크를 의식한 의원들의 말은 현장 분위기와 조금 다릅니다. 한우보다는 아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여러분들 드실 때 한우 맛 생각하고 미국 쇠고기 드시면 실망이 크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사를 주도한 심재철 의원은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도 특정 위험물질만 아니면 먹어도 된다는 소신에 변함이 없다면서 지난 2달간의 쇠고기 전국을 거짓말 광풍이라고 했습니다. 광우병 광풍이 몰아쳐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어지럽게 만들어놨는데요. 이거는 지금 거짓말이 과학을 이기는 매우 우스꽝스러운 이런 상황입니다. 한우 농가들의 반발을 우려한 정부 측의 반대로 오늘 행사는 야외 파티에서 실내 행사로 축소됐지만 농민단체 등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미국의 국회의원인지 미국의 정부인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갈 정도로 정말 경악을 감지 못하는 거죠. 한우협회는 한나라당 시도지부를 항의 방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행사를 주도한 심재철 의원은 조만간 내장 부위인 곱창으로 만든 음식으로 또 한 번의 시식회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백승기입니다. 타고 싶은 버스 시리즈, 오늘은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전과 비교하면 서비스가 엄청나게 좋아졌죠. 하지만 여전히 안전수칙의 기본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원섭 기자가 실태와 대책을 취재했습니다. 정류장으로 버스가 들어옵니다. 승객들이 자기가 탈 버스를 찾아 이리저리 뛰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달려왔지만 그만 버스를 놓치고 마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지막 승객이 채 오르기도 전에 급출발하는 버스. 위험천만하게도 문은 그대로 열려 있습니다. 그럼 뭐 위험하다. 내리기도 전에 문 닫았어요. 그래서 막 언제 저 내리고 있는데 버스가 막 출발해가지고.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광역버스. 고속도로에선 입석이 불법인데도 적지 않은 승객들이 손잡이에 몸을 지탱한 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매일 출퇴근 시간이면 반복되는 모습들입니다. 만약에 경우 조금만 사고가 난다면 서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인 위험이 다가올 수 있죠. 이게 겁나고 좀 걱정되는 바죠. 서울시는 버스의 안전운행과 승객 보호를 위해 몇 가지 기본 원칙을 정했습니다. 모든 버스는 반드시 보도 경계석과의 거리가 50cm 이내가 되도록 정차해야 합니다. 이걸 흔히 50cm 룰이라고 부르는데 운전자들이 얼마나 잘 지키는지 지켜봤습니다. 버스가 멈추기도 전에 승객들이 우르르 차도로 내려섭니다. 버스와 인도의 간격이 2m는 좋게 넘어 보입니다. 50cm 룰은 중앙차로가 아닌 곳에서 특히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차를 너무 멀찍이 대신 거 아닌가요? 주차들이 많아. 2초 룰도 있습니다. 마지막 승객이 요금을 내고 최소한 2초 뒤 출발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잘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 버스는 승객이 요금을 내기도 전에 급하게 출발합니다. 급출발, 급제동, 개문발차 금지. 이런 기본적인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아 지난 상반기 모두 1,900여 건의 버스 사고가 났고 2,800여 명의 시민이 다쳤습니다. 서울시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버스의 서비스 만족도는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는 만큼 서비스 교육을 버스 회사에만 맡길 게 아니라 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버스 서비스를 좀 더 강화를 해서 잘한 곳은 인센티브를 주고 못한 곳은 철저하게 규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버스를 시민들이 정말 타고 싶도록 만드는 일. 그건 기본적인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데서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MBC 뉴스 현원섭입니다. 어제 정확한 독일 버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안전한 일본 버스를 보겠습니다. 도쿄에서 송형근 특파원입니다. 도쿄의 남동부 오모리역에서 가마타역까지 운행하는 시내버스.
4.3km를 30분에 달립니다. 반드시 승객이 앉는 것을 확인한 뒤 출발합니다. 특히 버스가 회전할 경우에는 미리 안내 방송을 합니다. 급제동이나 급출발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急ブレーキまた急発進ですかそれがやっぱり安全のある 자루된 듯 승강장에 가까이 됩니다. 인도와 높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장애인이나 노인을 배려해 버스의 계단을 없앤 것은 물론 차체를 낮춰주기까지 합니다. 発車しますよとか止まりますとかそういうのも言ってくれてるのでなかなかその辺は親切ですね。 승객의 안전을 위해 손잡이가 어느 지점이나 어느 각도에서 잡을 수 있게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좌석 앞이나 모서리에도 설치했습니다. 도쿄도 내에서 지난 2006년 한 해 동안 일어난 버스 사고는 444건으로 보유 대수가 비슷한 서울의 4분의 1도 안 됩니다. 昨日、若干、事故あって申し訳ないんですけども、それまでは、3ヶ月間ないです、事故は。 지진 등 잦은 자연재해로 안전의식이 몸에 밴 일본은 버스 역시 사고 예방과 안전 운행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송영근입니다. 요즘 대형마트에선 경품 행사가 많고 혜택을 준다고 선전합니다. 무심코 응모했다가 혜택이 아니라 덤터기로 혹이 붙는 수가 있습니다. 꼼꼼하게 따져야 하겠습니다. 김경호 기자가 알아봅니다. 송정현 씨는 지난달 휴대폰 요금 청구소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새 부가 서비스가 3개나 가입돼 요금이 빠져나간 것입니다. 이동통신사에 알아본 결과 지난 5월 이마트에서 진행한 경품 행사에 응모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이때 매달 이용료를 내야 하는 휴대폰 부가 서비스에 동시에 가입된 것입니다. 그거 한 번 하기 위해서 뭐 10,000얼마씩 그 한 달 내는 것도 아니고 매달 앞으로 계속 나온대요. 제가 해지를 안 하면. 그런다 그러면 제가 했겠어요? 전혀 안 하죠. 송 씨와 같이 경품 행사에 참여한 사람은 2만 명 가까이 됩니다. 이마트 측은 응모란에 휴대폰 부가 서비스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고객들이 이걸 단순한 광고로 착각하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공지가 되어 있긴 하신데 너무 작아서 고객님들이 다 못 보셨던 것 같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의 전화가 좀 오셔서 저희가 다 환불해드리고 있거든요, 고객님. 현재 롯데마트에서 진행 중인 영수증 경품 응모 행사입니다. 경품을 받기 위해선 영수증에 나오는 번호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응모해야 하는데 이때 반드시 롯데 패밀리 회원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관의 내용이 길고요, 우선은. 그래서 안 읽는 것 같고 그래서 거짓 내용이 같을 거란 생각이 안 읽게 되죠. 약관엔 제휴한 보험회사의 상품 안내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롯데닷컴과 제휴되어 있는 보험사는 무려 16개. 때문에 무심코 동의를 눌렀다가 보험 영업 전화에 시달리는 고객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걸 원하지 않고 그냥 다른 걸 원했는데 그걸 이용해서 보험을 들으라고 자꾸 전화가 오니까. 롯데마트 측은 고객 서비스의 일환이었다고 말합니다. 해당사 사이트에서 정보 활용 동의를 받고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객들께서 좀 혼동이 있었다면 차후에 좀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품 행사들은 혜택을 가장한 또 다른 상술이라는 지적입니다. 경품 행사가 단순히 경품을 제공하기 위한 행사가 아닌 그것을 통한 또 다른의 이윤을 추구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모르고 무지한 소비자들을 속이는. 따라서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선 할인점들의 경품 행사에 참여할 땐 소비자가 먼저 꼼꼼하게 따져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경호입니다. 고유가 시대, 여러분들은 어떻게 극복하고 계십니까? 기름을 조금이라도 아껴보려는 시민들의 모습을 이정은 기자가 담았습니다. 서울 봉천동의 한 주유소. 운전자들이 차에서 내려 직접 주유구를 열고 기름을 넣습니다. 90년대에 생겼다가 소비자들이 외면해 자취를 감췄던 셀프 주유소가 최근 다시 문을 연 겁니다. 거리가 조금 있긴 하지만 가격 생각하면 여기 와서 주유하는 게 훨씬 경제적이라서 여기 이용하고 있어요. 일반 주유소에 비해 리터당 50원가량 싼 셀프 주유소는 올해만 14곳이 새로 생기는 등 계속 늘고 있습니다. 중고차 매매 시장에선 연비 좋은 경차가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새 차 출고에 5, 6개월씩 걸리다 보니 중고 경차를 새 차 가격에 사는 기현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차는 지금 나오는 대로 찾으시는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금방금방 팔립니다. 반면에 디젤차 같은 경우에는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고급 MTB 자전거를 취급하던 이 대리점에는 아예 승용차를 포기하고 출퇴근용으로 쓸 저렴한 자전거를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뭐 한 30km 정도를 자가용으로 출퇴근했을 때 그 거리면 자전거로다가 충분히 출퇴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한 20-30만 원대 국내에 유가 급등에 직격탄을 맞게 된 항공업계도 기름값 아끼기에 나섰습니다. 인천 공항동의 승무원 대기실.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개인 휴대폰 무게를 줄이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한창입니다. 한번 나갔을 때 3박 4일 동안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작은 팟을 이용해서 덜어 다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승무원 한 명이 가방 무게를 3kg씩만 줄여도 1년에 기름값 5억 5천만 원을 아낄 수 있다는 게 항공사 측 설명입니다. 매일 자고 나면 무섭게 치솟는 기름값을 아끼기 위해 가능한 방법은 모두 동원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안병만 신임 교육과기술부 장관 내정자를 둘러싸고 갖가지 의혹들이 불거졌습니다. 총장 시절 업무 추진비 전용 의혹 등 3가지입니다. 박선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2003년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내정자가 외대 총장으로 재임하면서 사용한 업무 추진비 내역입니다. 자신의 양복을 사는데 140만 원을 썼습니다. 지방 출장을 앞두고 예복을 사야 한다는 명목이었습니다. 행사 격려금으로 지출했다는 250만 원. 이 돈은 국회의원들에게 낸 후원금이었습니다.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2005년 교수협의회 주도로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고 위원회는 당시 안 총장이 쓴 3,900만 원은 정당한 업무 추진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자 당시 안 총장은 학교 발전기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기부하며 의혹을 무마하려 했다고 교수협의회 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대신 자기가 학교에다가 5천만 원을 발전기금으로 내보내겠다. 총장 끝납니다. 이에 대해 안 내정자와 한국외대는 학교 발전기금을 기부한 건 당시 의혹과는 관계가 없고 업무 추진비 사용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논문을 중복 게재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모두 안 내정자가 쓴 논문인데 한 페이지 반 분량의 서두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또 지난 1998년엔 총장에서 물러나면서 2천만 원의 전별금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안 내정자 측은 논문의 경우 외부 학술지가 아니라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고 전별금은 당시 관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박선아입니다. 청와대가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국가 기밀 등이 담긴 하드디스크를 빼간 사실을 확인했다며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양측 대립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재훈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노 전 대통령 측이 올 1월 18일 청와대의 온라인 업무 처리 시스템인 이지원과 똑같은 시스템을 주문 제작한 뒤 여기에 참여정부 자료 204만 건이 통째로 담긴 하드디스크를 옮겨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 취임 후 청와대 전산망에는 불과 16,000건의 자료만 들어있는 새 하드디스크가 꽂혀 있었으며 인사 파일과 북핵 문서 등 중요 자료는 누락돼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3월 참여정부가 만든 기록이관과 인계, 퇴임 후 활용 준비 현황 보고라는 문서를 발견하고 자체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이 문서에는 이지원 기록물과 시청각 기록물, 비전자 기록물 등을 다음 정부에 넘기지 않거나 일부만 넘기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청와대는 노 전 대통령 측이 빼내간 하드디스크와 이지원 시스템이 봉화마을 사저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주 내로 국가기록원을 통해 유출된 자료를 돌려달라고 마지막으로 요청하고 응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 측은 법적으로 보장된 자료 열람을 위해 사전에 양해를 얻어 사본을 가져가 보관 중이지만 하드디스크를 빼내간 적은 없다고 맞서 자료 유출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훈입니다.
벤처 성공 신화의 상징으로 통하던 한 기업인이 친정 회사의 기술을 빼돌려 경쟁 업체를 차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멀티미디어 기기업체 에이트리가 만든 전자사전입니다. 회사가 설립된 지 6개월 만에 첫 제품이 생산됐고 1년이 채 안 돼 4개 기종이 잇따라 출시됐습니다. 제품마다 인기를 끌어 지난해 이후 에이트리는 4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고 단기간에 국내 2위 업체로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에이트리의 이모 사장은 자신이 공동 설립했던 레인콤의 프로그램을 도용한 혐의로 오늘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유명 MP3 플레이어 아이리버 성공 신화의 주역인 이 사장은 지난 2006년 8월 레인콤을 나와 2달 뒤 에이트리를 설립하고 레인콤의 전 임직원 9명을 고용했습니다. 경찰은 레인콤이 40억여 원을 들여 개발한 설계 프로그램을 에이트리가 이용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성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회사로 이직을 하면서 기술 같은 거를 갖다가 그 매체에다가 저장을 해서 옮겨가는 식으로 해서 기술을 유출했습니다. 에이트리 측은 그러나 MP3 플레이어 외에 다른 제품을 만들 때는 레인콤이 설계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레인콤과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확약서 내용에 MP3 단품 플레이어를 빼고는 모든 걸 만들 수가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져올 수 있는. 설계 프로그램 사용을 허가했는지 여부에 대한 계약서 내용을 둘러싸고 레인콤과 에이트리의 법정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이 모레 오후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공식 개막됩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9달 만에 열리는 이번 회담에서 참가국들은 북한이 제출한 신고서를 평가하고 신고 내용에 대한 검증 문제들을 집중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에서 우리 측 수석 대표를 맡았던 민동석 농식품부 통상정책관이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민 정책관은 어제 개각 발표가 나기 직전 한미 쇠고기 협상 문제로 장관이 물러나는데 협상 대표로서 자리에 남아있을 수 없다며 정운천 장관에게 사직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 조사 일부는 두산그룹 박용호 전 회장의 차남 박중원 씨가 경영하던 코스닥 상장사 뉴월코프 본사와 박 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박 씨는 회사 돈 100억 원을 횡령한 혐의와 작년 이 업체의 유상증자 과정에 참여할 것처럼 발표했다가 번복하고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 언론노동조합은 오늘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정치검찰 규탄 결의대회를 갖고 MBC PD수첩에 대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과 시민 천여 명도 서울 여의도 MBC 본사 앞에서 62번째 촛불 집회를 열고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위험성을 지적한 PD수첩에 대해 표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내 판소리 양대 계파를 이루는 동초제의 대모 오정숙 명창이 별세했습니다. 그는 판소리 5마당을 모두 부를 줄 아는 몇 안 되는 뛰어난 소리꾼이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작은 체구에서 나오는 한없이 구성진, 그러나 힘이 넘치는 소리. 명창 오정숙. 춘향과 흥보가 적벽가 등 웬만한 소리꾼은 도전도 못하는 판소리 오바탕을 모두 불러 국악계를 깜짝 놀라게 한 여걸입니다. 내가 완창할 때는 절에 들어가서 100일 공부를 하고 나와요. 100일 동안. 네. 발림도 자리하고 안이도 자리하고 소리도 자리하고. 예. 호탕한 동편제와 애절한 서편제를 아우른 극적인 소리 동초제의 데모로 보성소리, 김소희제와 함께 판소리 산맥을 일궜습니다. 우리식 오페라인 창극에도 애정을 보여 오정숙의 춘향과 월매역은 교과서로 불릴 정도로 인기였습니다. 소리가 고음이시면서도 좀 가늘었지만 그러나 연극적인 목소리를 구사하셨거든요. 그래서 오 선생님 소리는 한 대목만 들어도 아주 연극적인 느낌이 절실하게 우리한테. 쓰러지기 전까지 무대에 선 스스로 소리가 되어 산 예인. 이일주, 조소녀 등 걸출한 명창들을 길러낸 스승이기도 한 그에게 소리는 자신의 생명 같은 존재였습니다. 내 소리를 아껴주고 내 소리를 정말 진실로 알아주는 분이 있으면 정말 목숨이라도 봐주고 싶어요. 그 자리에 엎드려!
MBC 뉴스 김소영입니다. 더위에 많이 힘드시죠? 이 더위는 일단 금요일에 수그러들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서울의 경우를 보면 낮 기온이 32.8도까지 올랐고요. 내일은 31도, 모레는 29도, 그리고 금요일엔 26도까지 내려가면서 더위를 식혀주는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틀 정도 이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체력 관리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영남 동해안과 전북 무주군의 폭염주의보는 일부 해제가 됐지만 여전히 내륙 지방으로 온 폭염특보가 남아 있습니다. 밤새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 내일도 낮엔 대구의 낮 기온이 35도, 광주 33도까지 치솟는 등 불볕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뜨거운 아열대 고기압에 놓여 있습니다. 내일도 이 영향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아침에 안개 끼는 곳이 있겠고 낮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남부 일부 지방은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네요. 아침 기온은 서울이 24도, 대구 26도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1도, 대구 35도, 강릉 32도로 덥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방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낮게 일겠습니다. 금요일쯤 더위가 잠시 수그러들었다가 주말엔 다시 더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